여러분, 사랑은 과연 가슴으로 하는 걸까요? 뇌로 하는 걸까요? 뇌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지금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큰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제가 뇌과학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혹시 이번에 집사부일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교수님 편 보신 분 계실까요? 무려 3주 편성으로 뇌과학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재승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뇌과학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한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이 2권입니다. 첫 번째로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서는 뇌과학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고 또 우리 삶과 밀접한 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인 도파미네이션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중독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고 있고 또 이 쾌락 과잉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이 2권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집사부일체에서 재미있게 봤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촬영 장소가 정재승 교수님 집입니다. 그런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부러워하실 집일 거예요.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책으로 뒤덮인 공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딱 정재승 교수님 집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건 정재승 교수님이 뇌과학자시잖아요. 그래서 딱 집을 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 편에 있는 책들은 좌뇌 역할과 관련된 책, 예를 들어 뭐 수리적인 거나 논리적인 영역의 책들이 있고 딱 오른쪽의 책들은 운해와 관련된 책, 음악, 예술 이런 계통의 책들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점은 바로 이중 진열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아마 책을 좋아하시고 또 저처럼 책을 사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에서 정말 부러움을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책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집사부일체도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뇌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뇌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멤버들의 뇌를 MRI로 찍어서 그 뇌 구조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 뭐 장점, 약간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백질이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뇌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그런 약간의 도선 같은 역할을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두꺼울수록 멀리 있는 것들을 잘 연결하기 때문에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잘 연결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뇌라고 해요. 그런데 이 뇌의 주인이 바로 양세형 씨였습니다. 양세형 씨가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또 뇌에 주름이 많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 똑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뇌에 주름도 많고 또 기억력을 담당하는 역할인 해마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두정엽도 잘 발달돼 있어서 계산 능력이 뛰어나신 바로 엄친아 이승기님의 뇌였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뭐 눈치 없는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겁이 많다던가 이런 어떤 사람의 성향까지도 뇌의 구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제 뇌도 한번 분석을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뇌 구조를 통해서 제 성향을 알면 조금 더 내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선택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뇌과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하는 선택만 해도 대략적으로 2,000번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십만 개, 수만 개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승 교수님은 이번 화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은 초밥을 먹을 때 어떤 순서대로 드시나요? 뭐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드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제일 맛있는 걸 나중에 드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맛있는 걸 제일 나중에 먹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신기했던 게 통상적으로 장남이나 장녀의 경우가 이 제일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막내처럼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커온 사람들은 제일 맛있는 걸 제일 먼저 먹는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뇌가 발달을 하고 그 발달된 뇌를 통해서 다음의 선택에 영향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뇌 조정을 받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예를 들면 뭐 감정, 생각,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내 반응물일 뿐이고 그 반응물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약간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더 내과학이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햄릿증후군,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선택을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지,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과연 가슴으로 하는 걸까요? 뇌로 하는 걸까요? 이 파트에서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랑의 유통기한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또 요즘 한창 논란인 깻잎 논쟁, 카풀 논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니까 약간의 정신질환자의 뇌와 비슷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뭐 하나하나 사소한 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상태로 쭉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뇌에서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사랑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갓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콩닥콩닥 거리고 막 그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행복해지고 요런 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도파민이 이제 분출될 때, 이 도파민이 중독과 관련된 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중독, 강박과 관련된 호르몬인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더 같이 있고 싶어지고 스킨십 하고 싶어지고 요런 게 이 도파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할 때 이 도파민이 분출될 때 그 기간을 생각한다고 해요. 다음에 3단계로는 옥시토신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요 옥시토신이 신뢰감, 친밀감에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오래된 연인들의 그런 안정기 속에 접어들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이론을 보는 것도 재미있기는 했지만 저는 이걸 설명해 주면서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런 호르몬이 바뀌고 우리 몸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인지하고 서로가 조금 더 섭섭하고 조금은 짜증날 때도 있겠지만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서 이 변화를 잘 극복해보자라고 항상 이렇게 아내분과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이제 부부 사이에서 꼭 이런 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도 마음에서 엄청 우러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뭐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뇌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꼭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외에도 엄마,
엄마의 역할을 해준 사람과의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엄마를 떠올렸을 때 자기 인식을 하는 그 부위와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불평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주 동안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뇌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 나의 대처 방법이 상당히 다르겠구나.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뇌과학이라는 분야를 꼭 공부를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 집사부일체 멤버들이 굉장히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정재승 교수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런 점에서 역시 달변가 정재승의 면모를 그대로 볼 수 있었고, 또 그 밖에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교수님의 사랑꾼 면모까지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집사부일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정말 정재승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뇌과학 책 2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인 리사 펠드만 베럿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은 이미 뇌과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뇌과학 입문서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리사 펠드만 베럿은 지금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존에 익히 믿어왔던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들을 많이 쓰셨고, 또 그 주장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과학자들의 과학자, 이렇게 불리는 굉장히 혁신적인 인물이고요. 또 이분은 많은 분야 중에서도 뇌와 감정에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이 책 말고도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구매를 해놔서 곧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 책의 부제로 뇌가 당신의 간에 말할 수 있는 7가 2분의 1까지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뇌 진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분의 1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뒤로 7가지의 주제에 대한 최신 뇌과학의 성과와 더불어서 작가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글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부록, 이렇게 9가지 챕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다 흥미롭기 때문에 한 가지도 빼먹지 말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분의 1강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의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특히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론을 흡수하지 않으면 그 뒷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부분인 부록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대중교양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글을 어렵게 쓰면 읽으시는 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을 그 부록으로 싹 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분의 1강.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의 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뇌가 하는 역할을 떠올려 보면 주로 생각하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뇌의 진화 역시도 상향 진보 방식, 그러니까 하등동물로부터 고등동물로 진화해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뇌까지 갖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이 믿음이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과거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에서 여러 개의 개체가 발생이 되고 그 여러 개의 개체군들 사이에서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가 생성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했고 이 가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물만이 살아남았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떠한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너무 천천히 움직이면 다른 생물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내가 피식자의 입장에서 다른 데 에너지를 막 썼다가 정작 도망가야 할 시점에서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 우리의 뇌는 어떤 반응이나 생각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효율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측하는 게 주 업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앞으로 나올 7가지 주제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뇌는 하나다, 삼위일체 뇌는 버려라 요 파트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개념에 맞는 우리가 합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잘못된 통념이라고 하면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혹시 삼위일체 뇌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의 인간의 뇌는 생존 본능의 역할을 하는 파충류의 뇌와 감정을 컨트롤하는 포유류의 뇌와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끔 하는 대뇌피질, 인간의 뇌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뇌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은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이 합리적인 행동은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이성적인 판단하에 하는 행동들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작가는 이 정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념에 따라서 새로운 합리성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2장 뇌는 네트워크다. 이 부분에서는 뇌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해석하고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항공여행 시스템을 비유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등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런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인 뇌 가소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뇌 가소성을 통해서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기도 하죠. 또 많은 의학 분야 중에서도 뇌과학 분야에서만큼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뇌 복잡성에 대한 내용도 이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장 어린 뇌는 스스로 세계와 연결한다. 이 부분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뇌 성장에 보호자와 성장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보다 어떤 걸 배울 때도 굉장히 미숙하고 우울증과 같은 이런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하듯이 아이의 뇌는 태어난 후에 자란 환경과 보호자와의 학습, 감정 나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학습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4강, 뇌는 당신의 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한다. 이 부분에서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자란 환경에 의해서 뇌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이건 역시도 여러 학습과 강한 의지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당신의 뇌는 보이지 않게 다른 뇌와 함께 움직인다. 이 부분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뇌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히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리고 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또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내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객관적인 결과로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또 어떤 시대적인 특징들로 인해서 사람 관계 간의 중요성이나 뭐 책임감 같은 게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장, 인간의 뇌는 다양한 종류의 마음을 만든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관점이 정상적인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동성애가 과거에는 어떤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떠한 정상적인 변이, 그냥 단순한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고 다양성을 표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인간의 뇌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이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5가지의 C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의 주장인데요. 우리는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으므로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아는 한 다른 동물의 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회적 현실은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이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달시켰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내가 5가지 C라고 부르는 능력 세트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다. 바로 창의성, 의사소통, 모방, 협력, 그리고 압축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부록에서는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에 대한 뒷받침되는 근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모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빼놓지 말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 아시다시피 조금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뇌과학 책들은 뇌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장에 거의 책의 절반 정도를 뇌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고 각 부분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작용 원리들로 인해서 이런 반응물들이 생성되고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설명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중요한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뇌과학에 다가갈 수 있게 한 책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뇌과학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최신 업데이트된 뇌과학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애나 렘키의 도파미네이션입니다. 정재승 교수님이 이 책의 소개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고 계셔서 정재승 교수님의 추천사를 빌려올까 하는데요. 경쟁주의와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수많은 시험과 자격증들, 과도한 업무량과 빼곡한 일정들, 그러면서도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늘 피곤한 청소년들과 어른들은 주의력을 높이고 불안과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 도파민을 입에 털어넣는다. 쾌락을 절제없이 탐닉하고 행복을 초조하게 갈망하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게임, 쇼핑 등을 통해 강박적 과소비를 탐닉하고 도파민 과다 복용을 통해 쾌락 고통 저울의 눈금을 억지로 돌린다. 이 책은 피로사회에서 도파민으로 버텨내면서도 그 중독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의 뇌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의학적으로 조언한다. 쾌락을 행복인 양 조급하게 찾아 헤매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 추천사를 보면 안 읽을 수가 없겠죠. 아마 스마트폰 중독은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나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중독으로 인해서 내 몸이,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지하고 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중독을 줄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은 강제적으로 바꾼 습관들이 몇 가지 있어서 꼭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애나 렘키는 지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정말 다양한 임상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재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한 중독에 관해서 의학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1부 쾌락과 고통의 이중주, 여기에서는 내 쾌락과 고통이 어떻게 이해되고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내과학적인 측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부 중독과 구속의 딜레마, 이 부분에서는 현재 중독 문제가 어떤 식으로 치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부 탐닉의 시대에서 균형 찾기, 이 부분에서는 지금의 이런 쾌락 과잉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쾌락과 고통을 관리할 수 있는지 조금은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중독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 그리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지속적 강박적으로 소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특히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듭니다. 자신이 한때 로맨스 소설에 빠져서 가정과 일에 소홀하게 되고 이게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설을 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심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과의 삶에 비해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경험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커지는 강박적 과용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환경들, 뭐 정신적인 충격이라던가 가난이라던가 실직 이런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중독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쾌락, 고통, 저울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노출되게 되면 이 초기 쾌락 편향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자기 조정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 저울을 수평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은 자극을 통해서는 똑같은 쾌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성이라는 개념이 이 부분에서 설명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더 강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중독 대상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자기조정 메커니즘으로 생긴 더 큰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쾌락이나 고통을 무조건 영인 상태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점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우리가 뭐 먹거나 마시거나 번식하거나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고, 고통을 겪어봤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핍의 환경 속에서 진화를 시켜오다가 갑자기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뒷장에서는 이런 풍족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중독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중독 대상이 강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의 중독 대상은 뭐 음식이나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중독 관리를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물리적인 자기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중독 대상과 나 사이의 장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술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쓰레기통마저 다른 곳에 버려버려서 아예 내가 물리적으로 이것을 찾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없앨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 제한과 결승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다, 2주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끝나고 무엇을 하겠다, 승진한 뒤에 무엇을 하겠다, 자격증을 딴 뒤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결승선을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중독 대상에 대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어떤 중독된 상태에 빠졌을 때는 이 시간 개념 자체가 완전히 우그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스마트폰 한 5분,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넘어 있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이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넓은 범위를 구속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독 대상의 모든 하위 유형까지도 제한해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TV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도 제한하고 스포츠 뉴스를 보는 것도 제한하고 또 도박과 관련된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위 유형들까지도 싹 차단해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중독 치료와 관련된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물을 사용하는 게 극단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약물 자체도 중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물 목욕과 같은 적은 고통으로 큰 고통 다스리기. 두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말하기. 세 번째로는 친사회적 수치심 환경 만들기입니다. 대충 들어도 감이 오시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내용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섞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어쩌면 조금은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읽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례들은 지금 시대에 너무 공감 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앞에 1장, 2장에서는 어떤 뇌 작용이나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한 중독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3장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이 많이 가고 때문에 더 설득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칠승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이 두 권의 뇌과학 책을 소개해 봤는데요.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최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른 분야보다 뇌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그만큼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책만큼은 지금의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뇌과학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조금은 삶이 고통스러울 때 분명히 뇌과학이 주는 남다른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두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